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 호회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사 이기찬입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평소에는 저희 안진걸 처장님께서 참팟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참팟 호회로 의료 부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 사회를 맡게 됐는데요. 저도 무척 떨리네요. 일단 오늘 나와주신 선생님들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오늘 주제가 그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돼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입니다. 와. 이게 안진걸 처장님이 소개하시면서 맨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네요. 예, 그리고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청객으로 왔습니다. 사회복지원의 이경민 간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보험회사가 내 건강관리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약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예전에 MB 때부터 의료사업 민영화, 그리고 좀 더 익숙한 것은 원격진료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아주 은밀하게 조용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정부가 2월 17일 날 새로운 서비스 산업, 농림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특히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 건강관리 서비스가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잠깐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뒤에도 질문이 나오겠지만 일단 이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우리 변혜진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박근혜 정부 들어서가지고 의료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계약 정책들이 줄을 이어서 이번에는 또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정부가 이 투자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발표하는 내용들이 벌써 9차까지 됐는데 이 9차, 뭐 8차, 7차 거꾸로 하면 그렇게 발표할 때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의료 혜택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9차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2월 17일 초에 발표한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인데 건강관리 서비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국민들이 좀 건강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정부가 나서서 돕겠다 이런 내용처럼 보이실 텐데 일단 이 건강관리 서비스는 이명박 정부 당시 2000년, 2001년에 법안으로 제출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법안이니까 건강관리 서비스 법이었죠.
근데 그것이 한국 의료제도를 굉장히 영리화시키고 일정 제도를 민영화시키는 거다라고 해서 반대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폐기된 법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폐기되었다보다는 이제 국회 계류했다가 넘어간 거죠. 18대 국회에서.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은 반대를 했던 것을 또 법안을 올리면 또 어쨌든 반대가 될 것 같으니까 정부가 이제는 국회는 거치지 않겠다. 그냥 행정부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해라. 기업들이 이렇게 하도록. 근데 어떻게 할래? 라는 가이드라인 그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그냥 소위 국민들에게 통보를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얘기 나누면서 천천히 하겠지만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국민들이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치료나 재활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를 기업들에게 떼어내서 가격을 맘대로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거니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많은 좀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은 되겠지만 건강보험 외에 민간의료보험 회사들을 통해서 불필요한 의료들을 홍보하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또 건강검진에 이런 걸 통해서 하게 하고 돈을 더 많이 쓰게 하는 거. 근데 국민들이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버니 그것이 경제 활성화엔 좋다. 이러면서 이번에 이 투자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대화하면서 하죠 뭐. 예, 저도 사실 이 참팟 호회에 진행을 부탁받았을 때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바로 드는 의문이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변혜진 실장님께서 이 법 제도의 배경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연 건강관리 서비스란 뭘까라는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젊었을 땐 그래도 웬만하면 좀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병원, 의료 서비스 이런 거랑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조금 들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병원에 자주 가게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 건강검진도 받아보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의료 서비스가 주로 어떤 걸 정말로 한다는 것인지 무슨 뭐 정말 정기적으로 무슨 상담을 해준다는 것인지 건강 진단이나 검진을 받게 해준다는 것인지 정말 다 떠나서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가 되게 궁금해요.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아직 발표는 안 한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내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보건의료 쪽 관련 시민사회 단체가 2000년, 2001년에 반대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때 당시 법안으로 막혔던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행정부가 하겠다라는 거구나라고 이제 유추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이번에 투자 활성화 내용에는 되게 작게 냈어요. 내용 자체는 뭐 미국하고 호주하고 일본 이런 나라들에서 보험회사들이 나서서 건강관리를 좀 해주니까 그런 걸 우리도 허용하게 하는 거겠다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 이전에 나왔던 법안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건강 상담 그리고 예방 그리고 건강 검진 그리고 재활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건강보험을 가져가서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었던 내용들 중에 일부분을 새로운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관리 기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관리 기관은 또 누구누구가 할 수 있도록 하겠냐라고 됐을 때 이전의 법안들은 뭐 한의사, 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영양사 이 네 직종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반대가 많아서 보험회사는 빠졌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예시를 든 것이 보험회사들이 하고 있다라고 예시를 든 걸 보아하니 원래대로 이제 반대했던 보험회사까지 포함해서 건강관리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요즘 그 헬스 몸 만들기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인데 그런 헬스 기관들 이런 데서들도 건강기관이라고 등록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 건강 관리란 이름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은 지금도 몸이 좀 아파도 병원에 가면 제대로 의사들한테 이것저것 얘기해서 들을 수도 없고 이런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조금 제대로 된 이 관리나 여러 가지를 하고 싶으면 또 그것이 보험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문제고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 안으로 혹은 지금 현행 의료제도의 보장성 높이는 부분으로 진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아예 떼서 개인이 부담하게 하자 이렇게 간다는 것에 일단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복잡하지만 이전에는 그 보험회사들이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얻고자 했었거든요. 이게 사실 보험회사 입장에서 수건 사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들이 이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병력을 갖고 있고 또 가족력이 어땠고 그리고 뭐 어디 사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질환을 많이 앓고 있고 이런 걸 알게 되면 보험 상품에 만들 때도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상품을 또 맞춤형으로 알아서 판매할 수 있어요. 요즘 왜 제가 얼마 전에 뭘 검색했더니 제 페이스북 옆에 그 검색했던 게 그냥 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할지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은 개인 질병 정보나 이런 것들 알게 되면 훨씬 더 맞춤형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실제로 보험금을 지불하게 될 때 네가 이전에 이런 병력을 앓았으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아픈 것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불이 어렵다라고 보험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고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현행으로는 의료법이나 보험업법을 개정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한 반대들 때문에 그것도 여태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법안들을 개정하기를 다 뛰어넘어 이렇게 되면은 건강관리 기업을 보험회사 하니까 거기에 가서 내가 내 개인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냥 다 허용해버리는 이런 효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겠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만 들어도 저는 약간 벌써 의아하고 불안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병의원 이런 데가 사람의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굉장히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으니까 건강관리기관? 그럼 쉽게 생각해서 삼성이 이걸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배후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 뭐 삼성 건강관리소가 생기는 건가? 그렇죠. 아니면 뭐 이름을 좀 예쁘게 멋있게 해서 무슨 삼성 헬스센터 LG 생활건강 이런 게 생기는 건가? 그럼 이런 데서 무슨 나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막 무슨 뭐 전화도 오고 뭐를 받아라 하고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겁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궁금한 점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데 이경민 간사님 뭐 말씀하실 거 네, 있으세요? 좀 덧붙이자면 예.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한다라는 어떤 정부의 큰 목적이 뭐냐면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에도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 법으로 보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 보면은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어떤 국민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 의료 차원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게 사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걸 사실 민간기관에 떠넘기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 일반 시민들도 요새는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병원의 영리화, 영리법인화 이런 걸 막는 것이 결국에는 그 병원이 얻은 수익 이런 것들이 그 고스란히 다시 생명과 치료와 건강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거를 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주도의 영리병원이 설립 허가가 됐죠. 네,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벌써 작은 틈이 지금 생긴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본물 터지듯이 확 확대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이제 배경은 저희가 알았으니까 건강관리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질문을 저희가 드릴 것이 이제 건강 서비스 이용의 불평등인데 이미 사실 이런 불평등은 이미 지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도 참여연대라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뭐 단체 도움 그리고 주변의 도움으로 지정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 받을 때 한편으로는 되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생각드는 것은 뭐 비정규직이나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거나 뭐 일시적으로 지금 실업 상태에 있던 분들 그런 분들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모험가가 와서 받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뭐 체계적으로 그리고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환경에서 건강검진 같은 건 잘 못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또 엄청 좋은 직원들한테 기본적인 건강검진 플러스 더 좋은 혜택을 주잖아요. 예. 뭐 한 달이 건너서 들은 건데 벌써 뭐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 이런 데는 아예 건강검진을 다음날 받으면 우리가 흔히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오후에 아예 그 호텔이나 숙소가 있어서 글로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한 환경에서 금식 안내를 받으면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바로 이제 병원으로 가서 원스톱으로 척척척척 받고 그 검진이 끝나면 그 점심인가 오후에 아주 좋은 식당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뭐 스테이크도 먹고 좋은 한정식도 먹고 이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런 의료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 건강 관리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게 더 심화되고 심각해진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 좀 우리 변혜진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건강 불평등이라는 게 지금 그 말씀을 이기찬 선생님이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의료 불평등이거든요. 이제 이기찬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되게 부자들이나 소위 말하면 좀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정규직의 노동자들은 그냥 고급스럽게 기업형 복지라고 하죠. 기업이 그런 식의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LG 생활건강 이런 거 요즘 뭐 어느 기업을 이래서 좀 미안합니다만 LG 생활건강 화장품 많이 만드는데 이 생활건강이라는 LG 생활건강 관리 서비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귀에 있고 괜찮겠네 해서 거기 가입을 한다는 거거든요. 삼성도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세요. 보험도 갖고 있는데 보험 가입할 때 뭐 여러 가지 체크하게 돼요. 거의 개인 질병이나 내가 병력이나 가족력이나 내 수입이나 이런 거 다 체크되는데 그런 정보를 삼성이 갖고 있다가 이 사람이 어떠한 질환 어떠한 식의 이제 건강 관련한 내용들을 갖고 있구나. 근데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내 개인 생체 정보라고 하죠. 내 혈압, 맥박, 그리고 내가 갔던 뭐 먹는 약들 이런 것까지를 건강관리 기관으로 해서 이제 갖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은 집안에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병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아이를 갖고 있는데 이 아이가 천식 환자가 될 수 있다라고 걱정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다만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전화를 하는 거죠. 아이가 천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텐데 이 아이를 위한 이런 식의 뭐 약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요법도 있지만 또한 이런 병원들에서 이런 걸 참 잘 치료합니다. 라고 해서 병원들을 소개 유의 날선하는 것까지 약도 팔고 건강관리 할 수 있는 것도 팔고 뭐 하다못해 삼성이면 저 같으면 그 아이가 제가 천식 환자여서 자꾸 천식 얘기를 하는데 아이를 위해서 예를 들면 삼성이 만드는 그 공기 청정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자꾸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 환자에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상품들을 일괄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얘기를 돌아가자면 삼성이나 LG나 이런 식의 이제 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병유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의 고급 건강검진을 받아요. 근데 그런 식의 서비스는 의료 불평등인데 그 이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건강 불평등이 있어요. 건강 불평등은 더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일을 하거나 더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야간 노동을 하거나 그리고 더 취약한 동네에서 살거나 예를 들면 더 뭐 공장 밀집 지역에 살거나 오염된 곳이 많은 이런 데서 살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주거 환경이 되게 그 온도 조절이 어려운 곳에 살거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건강 불평등이에요. 그 생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10년 덜 못 살거나 어떤 병에 노출되거나 그리고 이번에 그 삼성의 핸드폰 만드는 그
회사의 노동자, 젊은 노동자들이 실명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학물질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는 거 이런 부분들은 건강 불평등인데 건강대로 어쨌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더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데 문제는 그걸 치료하게 되는 시스템 내로 들어오는 부분에서도 의료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이기찬 간사님 얘기해 주신 거고 그런 것들이 더 아주 양극화된다. 그것이 건강관리 서비스가 낳게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관리라는 것을 인구 대비로 해서 예를 들면 전체 인구가 전체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가 고민을 해서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자라고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가 네 돈을 내고 너의 건강관리를 해라고 하는 서비스를 활성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돈이 있는 사람은 나는 여기에 좀 더 투자하겠어라고 해서 그 개인적인 맞춤형이건 뭐건 간에 건강관리 하겠지만 많은 대다수 예를 들면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 만한 시간도 안 되는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취약한 이런 식으로 이제 삶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돈을 내야 되니까 못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그래 네가 네 돈 내고 그렇게 건강관리를 해라 그런 건강관리 기관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자꾸 예를 들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 건강을 상담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건강검진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자꾸 기업이 가져가게 되면 정부가 내서 하게 되는 건강보험 영역에서 해주는 것들이 거꾸로 축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받아야 될 이런 혜택들이 거꾸로 그 부분 때문에 축소가 되고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한 국고 지원을 지금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정부의 지원을 끊임없이 긴축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구성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의료 양극화가 벌어진다는 점이 이번 건강관리 서비스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외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료 불평등을 질문을 했는데 변혜진 시장님께서 건강 불평등과 의료 불평등을 구분해 주셨고 그러니까 의료 불평등이 이미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더해서 이 의료의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건강한 삶을 우리가 다 영위해야 되는데 그런 건강한 생활 조건이나 이런 조건에 있어서도 차이가 이미 존재하는데 그것조차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더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불평등이 의료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건강에서도 심해지고 점점 더 양극화되고 점점 더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지금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예. 정부가 추진하는 그걸 보면은 국민의 건강을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인식보다는 이 건강은 개인 책임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돈이 있으면은 더 많은 건강검진도 맞아요. 받고 해라라는 그런 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게 추진이 되면 막 무슨 생각까지 저는 들었냐 하면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이 있잖아요. 그럼 건강관리공단도 또 생기나? 맞아요.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면 그렇겠네요. 사실 건강보험료도 우리가 사실 전 좋은 제도라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래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사람도 부담이 많죠. 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또 건강관리는 또 건강관리보험료를 또 내면 그것도 또 부담될 거고. 근데 그게 지금도 건강보험이 보장성이 낮아서 문제인데 네. 건강관리도 보장성이 얼마나 높을지 또 얼마나 낮아질지 지금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요. 정부가 2000년, 2001년부터 계속 이게 기업들이 계속 해달라고 요구해서 여태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아요. 건강보험은 거꾸로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있어서 국민이 낸 보험료를 어디에 썼다. 그리고 어떻게 낸다. 이런 게 뉴스에도 나오고 보고가 돼야 돼요. 국민들이 얼추 아는데 투명하죠. 그나마 재정이 공개되긴 하니까. 근데 지금 건강관리 기업을 만드는 부분은 그냥 자율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기업은 누가 관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관리 그 기관들을 관리하는 건강관리공단이 차라리 생겨나면 모르겠지만 그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부는 그건 안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기업들에게 떼어내주긴 하는데 그 기관들을 관리하는 것은 어차피 복지부 소관은 아니고 기업을 관리하는 거는 한국에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이나 거기 쓰는 돈 그리고 거기 내가 돈 내고 한 달을 다녔거나 서비스를 받았는데 내가 적합한 걸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은 없어진다는 것도 또한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관리 기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적 기구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정부는 없다는 거죠. 참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건데 가장 일차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도 목격을 이미 생생히 했습니다만 이런 정말 건강의 영역까지도 국가가 자기의 책임을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다 떠넘기는 예, 참 그 자본의 이익만을 쫓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금 2010년에는 이것을 그러니까 MB 정부 때죠. 네. 예, 법안 발의로 네. 그러니까 법을 만들겠다라고 했었고 그게 이제 거센 그래도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서 추진하지 못했던 건데 이번에는 지침으로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죠. 이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법 위의 시행령으로 뭐 정말 그 법들을 무력화시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정말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너무 사회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법률의 어떤 위임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실시하겠다는 거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뭐 의료법 또 아까 뭐 보호모법 네, 그것도 사실은 그 위반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이 박근혜 정부를 보면은 뭐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이미 2014년에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해가지고 영리자법인 뭐 부대사업 확장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이미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예. 이것도 뭐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다면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뭐 이것뿐만은 또 아니고 또 작년에 신의료기술 평가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시행규칙으로 입법 예고를 했는데 원래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오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뭐 식약청에서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제 이것도 민간업자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탈락되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사실 이 평가는 어떤 사망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평가는 아주 중요한 평가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먼저 사람에게 직접 이제 시술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시행규칙에 보면 부작용이나 사망이 났을 경우에 책임은 그 의료기업자가 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법이 입법 예고를 통해서 아주 그냥 편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또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네. 예, 맞아요. 작년에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준비하셔가지고 그런 임상 실험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네. 뭐랄까요, 그 대학생들이 그런 마루타 알바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를 해서 뭐 언론에 기사화 잘 안 되는데 사망 사고도 굉장히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 아까 건강관리 서비스를 그냥 법안이 아니라 그 지침,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으로 한다는 게 요즘 아주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무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을 내서 예, 그걸로 실시한다라는 거죠. 실시한다는 근데 거예요. 지금 일단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아직 가이드라인이 안 나온 안 상태죠. 나왔어요. 내용은 안 나온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못 나오도록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일 네. 수도 있는데 네. 예, 말씀 계속해 주시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해라라고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소위 말하면 운영 매뉴얼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게 법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법안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된 건데 가이드라인은 논란이나 뭐 토론이나 뭐 그것을 받고 이렇게 안 되니까 예.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그 가이드라인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하도록 하는 어떤 매뉴얼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영리 자회사 생각해 보시면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재작년요 그 영리병원을 그렇게 반대했는데 영리병원은 안 하고 병원들이 영리 자회사는 갖게 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뭐 200만 명이 넘게 반대 서명을 했는데도 그냥 가이드라인을 해서 영리 자회사를 갖도록 했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 영리법인 반대를 그렇게 반대했더니 영리 자회사는 다른 거야라고 해서 그거를 가이드라인으로 정부가 줘서 일단 병원들이 영리 자회사를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병원에서 쓰는 그 여러 가지 것들, 뭐 예를 들면 의료 물품들 이런 것들 자기가 자회사로 갖고 병원에 납품해도 되는 이런 건데 이번에 그 병원 영리 자회사가 이미 가이드라인으로 허용된 상태에서 플러스해서
건강관리 기관도 그냥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병원장인데 제가 돈을 일부 투자해서 영리 자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이 영리 자회사가 건강관리 기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법안으로는 다 막혀 있지만 내가 영리 자회사 하나를 삼성이 이제 하나를 만들고 이 삼성이 이 영리 자회사의 내용을 건강관리 기관으로 할게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병원이 건강관리 기관도 하는 거고 뭐 보험 상품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풀려가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거라서 그 영리 자회사를 이미 병원의 영리 자회사를 가이드라인으로 박근혜 정부가 허용했기 때문에 이 병원들이 건강관리 기구를 별도로 또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이게 맞물려 있는 거라는 점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아주 특이하게 재벌이라는 구조. 그래서 재벌들이 대부분 보험 상품과 병원들을 갖고 있는 기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료가 상업화되고 그 병원들의 대형 병원들이 몸집을 더 부풀릴 수 있는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도 이번에 있는 거죠. 예, 저도 들어봐도 이게 건강과 생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경제 민주화, 경제 정의화도 맞아요. 다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재벌 대기업에서 3세, 4세들에게 납품 또는 유통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만들게 한 다음에 맞아요. 모기업에 독점적으로 비슷합니다. 뭐 자동차를 운송한다든지 그렇죠. 부품을 납품한다든지 네. 그럼 이런 것이 병원 법인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병원장이나 그 인척들의 자제나 누가 자회사를 만들고 아주 뭐 좀 우스운 예지만 주사기는 그 사람만 공급하게 맞아요. 한다든지 그러면은 네. 그게 경제 정의나 경제 민주화에도 굉장히 역행하는 것이고 정말 이게 생명과 안전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제 민주화 그런 곳에서 다 위배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이드라인을 지금 정부에서 만들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심각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2014년 신입이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잘 이렇게 모르고 같이 대응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위법하다라고 선생님들은 그러시는데 변호사님들은 그러시는데 제가 그때 기사를 봤을 때 정부 측에서 고용한 뭐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봤더니 문제가 없다라고 한 4명의 변호사가 뭐 그랬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법위의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이 사법부가 무너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 변호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예.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예. 대통령령으로 네. 정한다 이런 게 너무 많죠 지금 보면. 네. 그런 거 그렇죠. 볼 때마다 너무 끔찍하죠.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문제에 네네.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런 시행령으로 계속 그 소위 말하는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행정 독재 문제들 때문에 민주주의와 법률에 관한 문제들도 심각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제도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예전에 참여연대에서 초청해서 저도 그 의료 부분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볼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 건강관리 서비스란 말이 좀 입에 익지도 않고 맞아요. 네. 들었을 때 좀 추상적이 뭐지? 제가 아주 좀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 뭐 한 달마다 한 번씩 불러서 뭐 어깨를 주물러 준다는 거야. 이런 생각까지 들고. 그거 근데 좋은데요. 가입하고 싶다 막.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언론이나 뉴스에서 정부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잘 그 맥락을 모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괜찮네. 건강관리 서비스 예. 좋은 거 아닌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부가 뭘 한다는 거 아닌가?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오해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건강관리 서비스로 돌아가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건강보험이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그래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우리가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건강관리 서비스도 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이 아까는 의료의 영역이고 이건 또 건강의 영역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는 설명도 잠깐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쉽게 생각하자면 이 건강관리 서비스도 건강보험이나 공적의료보험 체계에서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실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부분이 참 소위 말하면
건강보험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리고 국민들이 좀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정부가 그걸 딱 노려가지고 그 부분을 기업이나 이제 자본에게 딱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이번에 하겠다라고 한 것은 질병에 관한 사전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건강 상담 그다음에 의료기관이 이제 처방을 내리고 나면 그것에 따라서 뭐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뭐 운동하시고요, 뭐 말도 안 되는 뭐 좋은 거 먹고 일찍 자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들이 그렇게 처방을 내렸으면 약은 잘 먹고 그렇게 잘 자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렇게 운동하고 있는지 이런 걸 관리해주게 하는 그런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기업에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공짜로만 해준다면 그리고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정말 해준다면 어느 국민이든 정말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걸 해주게 되면 기업들 보고도 아니 의사가 나 이렇게 쉬라고 했으니까 저는 퇴근해야 됩니다. 일찍 이렇게 할 뭐라도 있으니까요. 나 진단서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가 돈 내고 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돈을 얼마 내게 할지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뭐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또 붙으니까 이런 지금 말씀드렸었던 뭐 여러 가지 건강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들은 나 저거 원했어. 이런 거예요. 요즘 사실은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니시는데 이 모바일 폰에 대부분 어플 같은 거 다 공짜로 나와서 다운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내 체지방 질량도 하고 내가 뭐 걷는 것도 여기다 넣고 뭐 오늘 몸무게 키로수 이런 거 넣어서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건들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보건의료 쪽에 있다 보니까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불만이 의사들한테 가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어떠한 증상이고 어떻게 아프고 또 의사가 말했던 약을 먹었더니 어떤 부작용이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가면 못 물어봐요. 의사가 말 딱 끊고 좀 물어보게 되면은 뭐 너 알고 물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얘기하고. 맞아. 근데 여기서 여담입니다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의사가 말을 짧게 하거나 짜증을 내면 그 의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를 경우 짜증내거든요. 이건 100%라고 제가 의사가 짜증내서는 안 되네. 짜증을 내는 거 저 사람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질문했잖아요 라고. 왜냐하면 병원 안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딴 병원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못해요. 예. 근데 이런 게 이제 지금도 다 웃으시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완전히 쌓여 있는 거예요. 의사들에 대한 불만이. 요걸 노리는 거예요. 이 불만을 가지고 그런 걸 원하셨죠? 이런 서비스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박수 치는 거지. 근데 알고 보면 여기서 드는 돈이 사실은 건강보험료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여기로 나가게 되는데 이건 마치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내 돈을 내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심어주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원래 어떤 얘기 하려다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들을 정부가 그렇게 홍보를 할 거라는 점을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원래는 건강보험에서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군요. 사실은 그 보건의료 단체연합이 2000년도, 2001년 이거를 반대할 때는 건강보험 문제 그리고 개인 질병 정보가 유출된다는 얘기만 했는데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오는 동안 너무너무 상업화가 진척이 많이 돼가지고요. 병원들이. 사실은 그런 주장으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의사들이나 큰 병원들 가면 이미 그 쓸모없는 건강검진이라든가 쓸모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판매하거든요.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도 헬스커넥트라고 SK랑 기업이랑 다 맞춤형 해가지고 쓸데없는 그 건강관리 그 상품들 워치라고 하는데 손에 끼고 뭐 이런 거 하세요. 의사들이 막 처방 내려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상업화 진척된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이전처럼 주장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규제해라라고 우리는 계속 얘기했는데 이미 병의원이나 기업들이 그런 거 다 하고 있는데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맞지 않아? 이게 지금 정부의 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의사들이
환자들이 왔을 때 무슨 직업은 뭐를 하고 계시는지 혹은 뭐 어디가 아프신지 뭐 어떠셨는지 이런 식의 이제 건강 상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건강관리 기구들 의료기관 외에 치고 들어오고 있고 정부가 이거를 돈이 된다고 활성화해 주는 거에 대한 반대 여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드리는 것은 2000년, 2001년에 이 건강관리 기구를 의료기관 외니까 의사협회나 이런 데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게다가 약사는 빠져 있고 치과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자기네들이 이제 여러 가지 동네 의원 다 몰락한다 이라고 반대했었어요. 근데 반대를 이번에도 하는 것 같아요. 성명서를 보니까. 근데 반대를 제대로 하려면 국민들이 의료기관 찾아가서 원했던 것들 그리고 뭘 물어보고 싶었고 내 건강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근거를 의사들에게 상담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없고 우리가 이런 걸 더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다면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여론으로 의료기관에서 사주겠다라고 되돌리는 것에 설득력이 없을 것 같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건강보험으로 해주게 되는 재활 같은 거요. 이번에 재활도 떼내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급성기라고 의료기관에서 말하는 갑자기 확 팔이 부러졌거나 확 아파가지고 치료받고 나서 물리치료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만 만성적으로 쇠약해진 어떤 환자들에 대한 재활들에 대해 지원이 좀 안 돼요. 그리고 급성기 환자들도 2년 지나고 나면 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개인 돈 내가지고 여러 가지 헬스 기관이라든가 다른 데 가서 돈을 내고 이제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소위 말하면 정부가 입에 달고 사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활치료가 건강보험에 제대로 안 되니까 이분들은 이런 건강관리 기관이라고 생겨서 나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보장성이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지금 이렇게 민간 기업에서라도 나를 좀 누가 케어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국민들의 생각을 노려서 이거를 상업화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병원에 가면 이 검사 받아라 저 검사 받아라 이렇게 찌라시 같은 게 그러니까 홍보지 같은 게 있는데 사실은 병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데 사실은 그 환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게 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의료기관은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나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예를 들니까 병원에 가면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거 우리가 비보험 적용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말로 비급여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미 45% 거의 50%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급여가 있으니까 그건 또 내가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로 하는 행위만 하게 되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한 거죠. 사실은 현행법으로 보면은 불법이긴 한데 또 법리적으로 해석하면은 불법이 아닌 상태에서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이경민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가면 엄청나게 권유하는 불필요한 검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이미 너무나 많아져서 그동안 많아져서 지금 정부는 너무나 많으니 이걸 차라리 시장화해서 활성화시켜주겠다. 이게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걸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도, 2001년도만 해도 좀 새로운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동안 그 병원들의 상업화가 너무 진척된 부분이 있고 정부가 규제를 거의 안 해와가지고 이런 행위들을 그런 부분들을 시장화해 준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이 합법화된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불필요한 검사와 이런 것들 하게 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 싸움 막 하는 많은 이제 시민사회 단체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고 있는 것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그래야 국민들이 설득력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 이미 저 병원 갔더니 그렇게 하던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나쁘게 하고 상업화되는 걸 규제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미 망가졌으니 망가진 거 돈 되게 상품화하자. 이걸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 부분들이라는 거죠. 완전 합법화를 그냥 시키겠다는. 그래서 가이드라인으로 합법화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변혜진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문제야말로 시민사회뿐만이 아니라 의사 단체, 의사 선생님들, 네. 그런 약사 선생님들까지 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2000년 초반에 운동할 때보다 어떻게 보면 같은 문제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보다 문제는 사실 맞아요. 훨씬 더 심각해졌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약사 선생님들의 대응 수준은 그 전보다는 오히려 낮아졌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일반 우리 시민들이 그런 병의원, 의사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불만족도 같은 거 굉장히 저도 공감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꼭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의사라는 존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뭐 사망 진단서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국가가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한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어떤 면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준 건데 정말 그거에 대한 무게, 중요성을 정말 인식한다면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의료 종사자들께서도 정말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시민사회와 같이 대응을 하면서 이 건강관리 서비스 아직도 이게 익숙치가 않습니다. 이제 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막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이거를 사실 반대하는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의료 보험사들이 이걸 하게끔 해주는 게 사실은 정부가 이번에 내는 것의 핵심적인 이유긴 해요. 2001년, 2002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반대가 하도 심해가지고 의사, 그다음에 의사, 간호사, 영양사, 그다음에 한의사만 이 건강관리 기관을 만들 수 있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빠졌었어요. 그나마 시민사회단체가 의견서 내고 반대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보험회사 원래 이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험사가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보험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보험회사 협회에서 낸 의견서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험회사 빠졌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니 우리는 보험을 가입시킨 국민들이 병에 걸리면 그럼 보험금을 내야 되니까 우리는 그때 손실률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우리 병에 안 걸리게 관리를 되게 잘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니?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아요? 네,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자기들이 잘 하겠다 이거죠. 네네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정말 설득력이 있어요. 뉴스에서 이렇게 쭉 나오면 읽어주면 택시 안에서 이렇게 듣거나 버스에 들으면 그렇지라는 생각 드는 이게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홍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이 먹히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미국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누구든 돈이 좀 있으면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라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들 이 직원들의 그 보험료 내주다가 파산도 하고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민간보험에서 제발 병 좀 안 걸리게 이 사람 관리 좀 해라. 이런 게 실제로 들어와요. 왜냐면 이 사람이 결근을 하면 그만큼 또 그 작업을 못 하니까 또 기업으로도 손해고 이런 문제들이 겹겹 있는데 한국은 건강보험이 있는 나라라는 점이 좀 다른 게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말짱 거짓말인 게 민영보험들이 사실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들은 민간 보험회사다 있을 텐데 그 보험회사들이 저의 건강을 위해서 제 건강을 위해서 제 부모도 아닌데 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줄 거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이 민간 보험사들이 그렇게 나서서 이걸 하고 싶어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개인 질병 정보와 이 신체 정보가 매우 유용한 돈이 된다는 거예요. 보험 상품을 만드는데도 그렇고 이들이 제약 그 기업들에게 판매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정보가. 이 정보가 굉장한 돈이거든요. 어떠한 몇 세에 어디 사는 누구가 어떤 질병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먹고 있는 약이 어떤 약인데 어떻게 나왔고 안 나왔고 이런 것들이 굉장한 돈이 돼요. 지금은. 그 제약 정보에도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민간보험 상품도 팔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험금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보험금 지급 거절은 매우 중요한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 다 젊으셔서 아직은 보험 들어가지고 보험 상품 거절당해 뭐 이런 거 없을 텐데 뭐 안보험 얼마 이렇게 되는 거 부모님들 드신 분 있으면 좀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 보험료 그렇게 다
돌려받지 못해요. 이전에 당신이 이 질환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질환을 앓으셨는데 당신이 든 보험 이 질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들을 다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보험금 거절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걸 이용해 먹기 위해서 지금 보험회사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민영보험 회사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까지를 완전히 확대시켜 놓은 것, 이런 것들이 매우 큰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이제는 알 것 같은데, 미국은 보험회사들이 병의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없으니까 큰 보험회사들이 훨씬 더 자본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병의원들을 다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러이러한 처방을 내리면 보험회사들이 다시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의사 위에 보험회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가 이러이러한 시술이나 이러이러한 약이 필요하다고 딱 냈는데,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든다는 건 보험회사가 거긴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다른 거 값싼 걸로 바꿔봐. 그러니까 위에서 빨간 줄 쫙 쳐서 내려보냅니다. 그럼 의사들이 그걸 다시 막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우리가 그 시코복이라고 영화 시코복이도 했는데 시코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의사들이 양심선언해요. 보험사 위에서 고용되어 있으니까 이거 값싼 치료로 바꿔라. 그리고 이 시술은 하지 마라. 이래서 환자들이 죽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증언하는데, 그런 방식으로도 그 보험사가 의사들을 관리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삼성 같은 경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삼성이 사실 이 꿈을 냈던 거는 2009년에 HT 보고서라고 나온 게 있었어요. 시민사회단체가 그걸 얻어서 그때 당시 폭로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삼성경제연구원에 직접 수주 계약을 해가지고 수억을 들여가지고 의료를 어떻게든 산업화하는 국가개조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국가개조 프로그램이 나왔었어요, 당시에. 그때 나온 내용 등에 이런 내용이 바로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삼성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삼성 보험에 든 사람들에 대한 개인 질병 정보까지 다 알게 되어서 삼성이 이 병원 가세요, 저 병원 가세요, 그리고 이 약 쓰세요, 이 보험 드세요라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되면, 큰 삼성이 갖고 있는 삼성 의료원만이 아니고요, 동네 의원들도 삼성으로 줄을 세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환자들에게 이 치료는 여기가 잘합니다라고 삼성생명이 계속 소개하고 유해 날선행위를 해주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네 의원들도 어쨌든 삼성 그 안에 삼성 네트워크 병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삼성이 의원들을 많이 이렇게 네트워킹 하는 거죠. 동네 여기 뭐 참여연대 옆에 있는 동네 의원들을 다 네트워킹을 해야, 그래야 환자들을 소개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미국식 관리 의료라고 부르는 건데, 미국식 의료 시스템으로 가는 보험회사가 병의원들을 쭉 줄 세우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시스템에서도 이 건강관리 기관이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일단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좋은 식으로 우리가 흡수나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건강은 우리가 챙겨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를 누군가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안 같은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대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건강관리가 되게 상업화되는 이런 측면에 있었을 때, 그 미국은 누가 이걸 나서서 했냐면 제약회사하고 보험회사가 같이 나섰어요. 하자고요. 네네.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의원들이 의사들이 다 보험회사 고용돼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제 여러 가지 아는 것들이 상업적 진료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차라리 의사 보기가 어려우니까 인터넷이나 누가 이제 건강관리 기구가 해주는 데라도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약회사 이러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자기 질병 있으면 젊은 분들 다 네트워크 이렇게 쳐보잖아요. 내가 아픈 거 다 떠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건 지금 우리나라 의사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제약회사들이 거기 엄청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그런 검색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약을 하나를 먹게 되고, 예방약을 먹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자회사의 어떤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거를 요법을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게 했거든요. 완전 상업화가 됐네요. 그럼요. 완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하는 걸 아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지금 의사들만 하고 있고 규제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정보 올리면 문제가 돼요. 의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제약회사나 이런 사람들 고용된 의료인들이 하게 되거나 그래서 은근히 어디 뭐뭐 나오는 이런 무슨 요즘 약광고. 많이 하시던데 뭐 여 의사 선생님 나가지고 맨날 유산균 맨날 여에스더 그렇게 얘기되나 그러시던데 왜요? 지난번 용품문고 앞에서 저희 의료계담 왔을 때 그랬나요? 여에스더 그분들 같은 경우 거기 나오는 그런 얘기 쓰는 거예요. 뭐뭐뭐뭐 어. 유산균을 매일 두 드시고 어떤 운동을 하시고 어디 나가셔서 뭐 하시고 이렇게 식으로 은근히 판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도 많이 상업화가 될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정부가 노려서 그런 갈등을 조장해서 이쪽으로 많이 견인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의 설득을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하던데 제약회사가 따뜻하게 팔을 벌려 안아주는 이 아픈 환자들을 제약회사 보험회사가 너무 많이 아프시죠. 자 이리 오세요라고 품에 안아주는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표현이 나와 있던데 의사들에게 찾아갔을 때 좀 친절하게 미리미리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것은 불필요한 치료다라고 의사들이 말을 해주고 나중에 미국 같은 경우는요 불필요한 치료 쓸모없는 건강검진에서 거꾸로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도 미국 의사들 얘기를 안 했대요. 왜 그렇게 됐냐고 봤더니 이제 환자가 아니라 고객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의사가 나서면 고객이 떨어져 나갈까 봐.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지금 가 있는 거거든요. 관리기관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의사가 조언을 하지 못하는. 근데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의료인들이 그건 쓸모없는 약입니다. 이거는 쓸모없는 치료입니다. 이렇게 운동하시고 이런 거 하시고요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식의 이제 제대로 된 보건의료인으로 반성적으로 좀 거듭나는 종교 용어 같은데 좀 자리가 바뀌어지고 자기 역할을 찾는 이런 것들이 일단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지적을 잘 안 하는데 이런 반성들이 있어야만 의료기관에서 하는 건강 증진 이런 사업으로 건강보험으로 뭔가 써서 그렇게 만들어라라고 요구할 때 내용이 먹힌다는 거예요. 지금 의료기관에서만 하게 하자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이제는 설득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여태까지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의료기관들의 제대로 된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상담 그리고 상업적인 진료를 하지 않는 자기 규제 그러니까 서로 그 의협에서 할 수 있어요. 저 의료기관은 저 잘못하고 있다라는 의사들은 알거든요. 동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에게 자정작용을 좀 하는 그런 걸 뭔가 하겠다 시스템을 이런 걸 좀 내놓으면서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일단 첫 번째 대안으로 저는 좀 내고 싶어요. 예. 완전 들으면 들을수록 주치의제도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기차님도 영국에서 잠깐 계셨으니까 NHS를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예, 저도 뭐 공부 때문에 영국에 한 3년 정도 머무른 적이 있는데요. 아까 저도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을 해요. 정말 이런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런 문제에서만큼은 정말 보건의료인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시민사회와 같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의사라는 직업이 저는 정말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영국에서는 제가 겪었던 바로는 그 존경의 정도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과잉 진료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의료 그거를 막 지방에서 서울로 막 오고 막 좋은 병원 찾아다니고 전달 막 체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 이용 체계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이 되지 않고 정말 지역에서부터 차분차분 그런 것들이 뭐 주치제도 이런 거 되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관리해주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2차, 3차 뭐 상급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받게 해주고 저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전화번호를 알게 되더라고요. 야간에 그 4자리인가 3자리인가가 있더라고요. 전화를 하면 의사가 연결이 돼서 우리 아이가 뭐 열이 나고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이제 그거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의사 선생님 직접 전화를 받으셔서 그런 회선이나 그런 밤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늘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시급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변혜진 시장님께서 먼저 좀 그런 의료인들이 나서서 같이 좀 해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자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고 혹시 뭐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거는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셨던 주치제도를 이제 할 때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프면 괜히 큰 병원 가면 낫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큰 병원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소아과 나온 것처럼 동네 의원들에서 1차적인 검사나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한 주치 제도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 아이들에 대한 그 주치의가 생기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의 건강 상태, 이 아이의 발육 상태 이런 것들을 주치의가 보고 교육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의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게 이 어린아이들 무상의료 그러면 되게 대단한 말 같지만요. 그 어떤 그 제대로 된 나라도요. 애들한테 돈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돈 받는 거 지금 우리나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병원 가면 돈 내니까 병원 딱 들어가면 접수.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어린애들이 그럼 접수에 돈 없으면 그 아이 너 돈 없으니까 돌려보내 이럴 거예요. 아픈 애를. 이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시급한 문제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무상의료인데요. 이 돈이 얼마 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프지를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아파봤자 간단히 아픈 거고요. 큰 병에 별로 안 걸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무상의료를 해도 지금 건강보험 17조 남은 거에서 3조면은 되는 거잖아요. 네네. 18세 미만 무상으로 다 해도. 네. 그래서 그렇게 주치 제도로 무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관리가 되면 그리고 그게 관리가 되는 건 뭐냐면 설명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의사하고 컨택이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도 너 뭐 어저께 잠 잘 못 잔 거 아니야? 너 뭐 이런 거 아니야라고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기 건강 관리도 체크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소위 말 이게 그냥 건강 관리인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주치 예, 선생님이 있으니까 예.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대안이 아닐까 싶어요. 네. 경험인데 이거 주치의는 아닌데요. 피부가 갑자기 이상이 생겨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노원에 있는 어떤 피부과 개인이 하시는 병원에 갔는데 저 진료를 40분 넘게 했어요. 네. 그때 뭐 새로 바꾼 화장품은 있냐, 요즘 뭘 먹냐, 환경이 바뀌었냐 이 얘기를 한 40분 넘게 저랑 상담을 하시고 처방을 해주셨는데 그 스테로이드인가요? 그거를 처방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갔더니 안 나왔더니 또 40분을 또 계속 상담을 하시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약간 독한 약을 주시긴 했는데 그런 병원 의사 선생님을 만나니까 너무 신뢰감이 생기더라고. 그런 의사 선생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의사 선생님이 제 동네 병원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맞아요. 근데 네. 이제 또 그렇게 이제 이경민 간사님 아시니까 그러면 또 찾아갔지만 그래서 안 나면 두 번째 안 가요. 우리나라는 빨리 치료돼야 네, 되고요. 맞네요. 감기 막 그러니까 의사들 하소연하는 게 약을 안 주고 그냥 돌려가서 잘 네. 주무세요. 네. 스트레스 이렇게 돌려보내고 싶은데 그러면 3,500원, 4,000 진료비 받기도 약도 안 주면서 진료비 받는 이런 문화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빨리 안 나면 저 병원 안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독한 약들 사실 그렇죠. 몸에다 화학약품을 예. 엄청 뒤집어 쓰는 이런 예. 시스템이 된 거 이런 게 또 의료 문화라는 얘기도 되게 많거든요. 예. 뭐든지 빨리 하고 빨리 노동 그 상황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스템 이런 문제도 다 좌변했죠. 어쨌든 40분 정도 상담하시는 의사 선생님 좀 지겹긴 했는데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의료에 네.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저도 생각이 든 것이 최근에 그 영유아 어린이를 상대로 한 좀 끔찍한 사건들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치 제도가 있어서 아, 뭐 네.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의사한테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면 의사 선생님도 이번 달에는 누가 와야 되는데 얘가 왜 안 오지? 라고 그 집에 뭐 전화를 해도 어떻게 뭐 간호사 선생님이나 다른 분이 대신 전화를 네. 해봐서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니까 그렇네요. 이 의료 체계가 제대로 선다라는 것이 단순히 의료에만 국한된 맞아요.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지역 사회 전 국가적으로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영리병원도 1호가 벌써 지난 해 12월에 예, 제주도에 생겨났고 게다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이게 사실상 보니까 건강관리 서비스가 아니라 자본관리 서비스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삼성관리 예, 삼성관리 서비스인가요? 네. 정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인데요.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 이런 건강관리 서비스 포함해서 건강보험 체계까지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이경민 간사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변혜진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변현 실장님이 너무 많은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 주치의제도 제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이게 지금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있는 나라잖아요. 너무나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주치의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너무 이제 국민들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이 시민사회계에서도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제도를 좀 추진해 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건강보험 흑자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흑자 하면 너무나 좋다라고 이제 느끼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 국민들이 병원 이용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흑자가 발생한 거고요. 그다음 첫 번째 책임은 이제 정부가 의료 정책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흑자가 남은 건데 뭐 2011년부터 계속해서 흑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총 2015년 말까지 17조가 남았는데 사실은 이 보장성이 OECD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요. 우리나라는 55%고 아마 OECD는 72% 정도 되는 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건강관리 서비스 민간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보장성을 확 높여서 흑자가 많이 남았잖아요. 보장성을 확 높여서 국민들의 이 의료 이용에 있어서 어떤 불평등 없이 해야 되는 게 정부의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3조만 있으면 어린이 무상 의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2,500억만 있으면 진주의료원 정도의 공공병원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엊그저께 그 정부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공공병원 하나도 짓지 않고 뭐 원격의료 이것도 다 민간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게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도 그 대부분의 얘기에 이계명 간사님 얘기에 좀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이 사람들의 건강이나 생명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 좀 이제 안 하는 그런 정부를 좀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자꾸 이제 의료인들의 반성 이런 부분도 좀 하게 되는데 항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가게 된 데에는 사실은 가장 이 전문성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업화 시켜놓은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지금도 너무 불필요한 건강검진이나 건강관리, 과잉된 건강관리가 많다. 이런 부분들에서 지적을 좀 하면서 거꾸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지점들을 좀 지적을 하고 나와줘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도 불필요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규제가 되지. 왜냐하면 요즘에 솔직히 말하면 건강관리 너무 중요한 용어처럼 돼요. 웰빙, 건강관리. 뭐 TV 보면은 먹는 거 아니면은 건강관리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테레비를 보게 됐는데 잘 먹는 거 그다음부터는 다 자기 건강 관리더라고요. 무슨 고지혈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 위험 그러니까 뭐라니 건강 염려증에 들어갈 만한 상태로 방송들이 미디어들이 조장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의료인들이 저거 불필요한 거다. 그리고 저런 건강식품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허가해주는 식약처라고 말한 우리나라의 이 그런 식품 안정, 의약품 안정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걸 조장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상품이 판매되고 국민들이 소비를 하면 할수록 어쨌든 경제 성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 시스템 자체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 흑자 부분들에 대해서 보장성을 좀 강화시켜서 국민들이 충분한 충족적인 의료를 받는 것들이 맞는 거겠지만 이 부분들을 제도로 하는 것들이 이제 단순히 그것만 의료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라는 이름으로 지금 뭔가 상업화되고 만연화되고 끊임없는 소비를 조장하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광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 올바른 정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나서서 해야 되고요.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의사협회가 저건 잘못된 건강 정보다. 그리고 저건 불필요하다. 저거 안 먹어도 돼. 이런 거요. 비타민제 요즘 난리도 아닌데 밥 한 공기 먹으면 하루 비타민 다 돼요. 근데 비타민 다 먹잖아요. 그리고 뭐
저희 뭐라고 얘기 또 말하려다 말았는데도 명예훼손 걸릴까봐 수많은 그 광고들 있어요. 잇몸 아프면 먹는 뭐, 그리고 뭐 종합 뭐뭐 비타민 이런 것들 하나도 소용 없습니다. 의사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혹시라도 이 방송 들으시면 병원에 가서 그 약 소용 있어요라고 물어보세요. 그 약 소용 있어요를 말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다 알거든요. 근데도 그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네, 네. 저는 그렇게 하루에 방송되고 있는 건강 정보라고 나오는 그것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저거 틀렸다 아니다라고 의사협회가 자신들의 기구, 의사협회가 이런 참박 같은 거 만들어서 매일 방송해주면 전 그거 엄청나게 사람 들을 것 같거든요. 올바른 건강 정보 알려주기, 그러네요. 미디어 이런 네. 거요. 어머 이거 좋은 아이디어. 돈 되겠다. 건강관리 기구에 사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좀 규제하는 이런 방법들도 의사협회가 나서 좀 제안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하지 맙시다라고 나서서 하는 거 이런 것도 일단 필요하고요. 국민들이 이제 뭐 그러니까 이것들 막는데 좀 함께 하실 들은 시민사회단체가 이것을 반대하는 또 서명이나 이런 것들을 운동을 벌일 거예요. 캠페인도 벌이고 내가 반대해봤자 소용이 있겠나 하는 분들 많지만 소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관리기관 실제로 생겨도 거기에 그것에 가입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그쪽이 망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장사가 안 돼서 이거 쓸모없었구나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불필요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법안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해요. 이 민영의료 보험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민영의료 보험들이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건강관리 서비스로 정부가 설사 가이드라인으로 뭔가를 자꾸 해도 민영보험들은 이러이러한 걸 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있는 법에 대한 시행규칙 시행령으로 대통령 독재로 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시민사회단체가 그걸 규제하는 상위 법안을 계속 만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라 현실적으로는 그것들 규제할 수 있는 법안들을 이제 총선 국면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지나도 규제 법안들을 이제 내놓을 고민이 있고 그걸 참여연대나 등등하고 좀 상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참여연대에서 참파 토회로 준비했고요. 네. 보험회사가 내 건강 관리를 하면 어떤 일이?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말씀해 주신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님과 참여연대 이경민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아카데미 느티나무를 검색해 보세요.